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자, 이 이탈남 맨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가 전하는 SNS 핫 뉴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걸로 시작을 할까요? 네,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금호 아시아나그룹 소유의 골프장에서 특별회원 자격으로 헐값에 골프를 치는 특혜를 누려온 곳으로 확인돼 트위터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어제 이게 뉴스가 됐죠. 근데 네. 이 양반은 참 진짜 골프 좋아해요. 보면 예, 원래 골프타면 골프가 돼요 보니까. 예. 특히 일반 회원권이 3억여 원에 이르는 아시아나 컨트리 클럽에서 2만 원 안팎의 세금만 내고 게임을 즐겨 이를 비꼬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예.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면서 골프 칠 돈은 어디서 났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나올 만한 질타고. 예. 한 트위터 이용자는 29만 원으로 세상을 그리 편하게 즐기고 살다니 책이라도 써서 비법 좀 공개하세요. 잘 팔리겠어요. 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또 다른 이용자는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모두 박탈하면 뭐하나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모든 특혜를 다 누리며 살고 있는데 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말이 사실은 진실이죠. 예, 예. 네. 금호 아시아나그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관계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예. 송효훈 MBC PD는 금호 아시아나는 왜 전두환 부부에게 골프장도 비행기 1등석도 사실상 공짜로 이용하는 특혜를 줄까요? 혹시 5공화국 정권 당시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평생 공짜 같은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모락모락 피어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이탈남에서 일전에 이 전두환 그 은닉재산 그 조사 들어간다는 검찰 네. 이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골프채는 전두환 씨 거일까요? 아닐까요? 글쎄요. 그러면 이것도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구 소유로 돼 있는지. 취재해봐야겠네요. 골프 좋아하니까 설마 맨날 빌려서 쓰지는 않겠죠? 그죠. 아무튼 또 다음이요. 네. 또 트위터에서는 남양유업 매출이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예. 폭언과 금품 수수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남양유업의 매출이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다는 뉴스가 어제 오후부터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예. 트위터에서는 오히려 불매운동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한 이용자는 남양유업은 그동안 쌓아놓은 돈이 있어서 한 방에 골로 가지 않는다. 끝까지 불매해야 한다고 예. 말했고요. 또 다른 이용자도 여기서 조금 더 밀어붙이면 다소 공평한 가불 관계가 정립되지 않겠습니까? 마트에서 남양유업에 묶어 팔기에 눈길 주시는 주부님들 몇백 원 아끼지 마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한편 불매운동이 자칫 의뢰 입장에 놓인 대리점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결과적으로 남양유업은 물론 대리점주도 박살나고 있습니다. 갑을 잡으려다 갑과 을이 같이 죽게 생긴 거죠. 성급한 결정은 늘 모든 걸 어렵게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고려가 되긴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른바 의뢰 반란을 잠재우기 위한 논리로 그렇죠. 전면화되면 이게 물타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네. 요즘 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주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원세훈 체제의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만료가 됩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막판인데도 불구하고 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인터뷰를 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네. 지금 의원님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시간이 오전 10시 30분인데요. 좀 전에 김한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한번 네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그 수사 개입 이 문제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정황으로 보면 네. 검찰은 이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를 해놨는데 예. 구속 기소냐 또 선거법 위반 적용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하고 의견 조율이 최종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다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외의 사람이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걸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예. 당 대표께서 해임 건의안 음. 추진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사 지휘권은 쉽게 말해서 검찰총장에게는 할 수 있으나 예예. 일선 검사들에게는 직접적인 수사 지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와 있듯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개입. 예. 이라고 저희들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게 일단 형식 논리부터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강정구 네네. 동국대 교수 구속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기억하시죠? 이게 기억합니다. 예, 네. 이때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물론 당시 김종배 검찰총장이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는데 네네.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물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또 검찰총장은 그걸 받아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네네. 본다면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하나는 천정배 장관이 2006년에 한 것은 신병에 관한 즉 구속이냐 그렇죠. 구속 그거죠. 불구속이냐 예, 예. 이 점에 대한 지휘였고 예. 명확하게 문서로 예.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사건의 실체 즉 어떤 범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휘한 게 아니고 예. 신병에 대한 지휘였고 또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예. 그런 지휘를 했고요. 또 네. 서면에 의한 지휘고요. 예. 이번 건은 구속 불구속보다도 더 중요하게 선거법 위반 자체를 걷어내느냐 아니면 넣느냐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된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또 검찰총장까지 포함해서 검찰의 통일된 의견이 이미 드러났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 지휘를 계속하고 있다면은 네. 그것은 사실상의 직권을 예. 남용한다는 어떤 의심 내지는 비판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천정배 장관의 지휘와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법적으로 수사 지휘를 할 경우에 지휘 내용은 어떻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지휘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면에 의한 지휘냐 또는 구두, 예. 전화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지휘냐 예. 뭐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네. 바로 이번 사건처럼 이러한 쓸데없는 의혹과 의심과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이 이러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제한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러한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형식 논리 차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원래 불구속이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죠. 원래는 네네. 그렇게 본데 그러면 자 근데 민주당에서는 또한 그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구속을 요구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송두율 교수 건은 말 그대로
사상범입니다. 양심범이라는 거죠. 네. 강정구 교수요. 강정구 교수. 강정구 교수입니다. 예. 양심범이라는 것이고 예. 본인이 그 법리 판단에 대해서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뿐이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었죠.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예. 전대미문의 대한민국 기관 조직, 정보 조직인 국정원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흔적이 있고요. 예. 또 시종일관 이것을 마치 종북 좌파의 척결의 일환인 것처럼 그렇게 견강부여를 해왔고 네. 또 사실관계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즉 증거인멸의 소지가 매우 높고 예. 기관이 조직적으로 기관의 수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기관의 수장이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 죄질과 증거인멸의 소지가 매우 크다. 죄질이 매우 높다. 매우 무겁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구속사안에 해당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자, 황교안 법무장관이 그러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판단은 이것인데 근데 네네. 이게 그러면 황교안 법무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뒤에 청와대에 입김이 있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뭐 저도 청와대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는 예. 일종의 법무행정의 수장입니다. 예. 동시에 대통령의 법무참모입니다. 예. 장관은 매주 한 차례 대통령을 국무회의 석상에서 만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대통령과 의견을 저는 나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또 나누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법무참모로서요. 네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나와서 발언하시는 걸 보면 예.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뿐이지 일체의 액션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도 의견 조율을 나눠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이 점은 예. 저희들은 청와대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반대할 뿐이지 예. 법무부 장관이 법무참모로서 대통령에게 저간의 사정을 솔직하게 보고를 하고 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한 인식을 하고 대통령이 어떤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언급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조차도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짜 뭔가 숨기기 위해서 네. 청와대의 개입 간섭을 숨기기 위해서 일종의 허위의 예.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이거네요. 네, 뭐 좋은 표현이십니다. 예. 그러면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박범계 의원께서 추정을 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고 일정하게 만약에 메시지가 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네네.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부담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겠죠. 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이 공직선거법상의 해당 조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말 그대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선거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당선되거나 하기 위하거나 예. 되게 하기 위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풀었으면 예. 박근혜 후보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거나 예. 아니면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의미의 선거법 위반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면 네. 그것은 청와대로서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이 그 정치적인 부담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고스란히 미치게 될 테니까요. 아무래도 얕은 수준으로 보면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지금 SNS 상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그 논리까지 등장으로 있냐면 만약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고 법원에서 그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난 대선은 결국 부정선거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민주당에서는? 저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는 국회의원의 지위인 동시에 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입니다. 예. 또 얼마 전에는 당사자인 셈인 예. 문재인 의원께서
장문의 그러한 입장을 또 발표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저희들은 이 사안의 실체를 예. 명명백백히 밝혀서 예. 이 사안에 책임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을 해야지 네. 다시는 국가기관에 의한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 개입, 예. 선거를 방해하고 개입하는 행위를 다시는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네.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의미이지 예. 과거로 돌아가서 선거의 어떤 유무효, 예. 당선의 유무효를 예. 따지고자 함은 결단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축소했다라고 하는 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그 네. 대선 과정에서 그 문제의 심야 그 긴급 그 발표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그렇습니다. 네. 이때 12월 16일. 예. 그렇죠. 이때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징후가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민주당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국정원 사건은 예. 그냥 일회적으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잠깐 개입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가 고발도 다 했습니다만은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부임해서 네. 약 4년 동안 재직하면서 일관되고 또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종의 정치 개입을 한 사건으로 저희들은 규정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백미, 예. 모든 것의 본질은 12월 16일 밤으로 귀결됩니다. 예. 12월 16일에 제3차 양자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네.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간에. 예. 그리고 그 토론의 핵심 쟁점은 당시 대치 중이었던 국정원 직원 김모 씨, 국정원 요원 김모 씨가 과연 감금된 거냐, 아니면 정말로 선거 개입을 하고 댓글을 단 거냐, 네. 이 점에 대한 첨예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토론이 끝나자마자 1시간 뒤에 수서경찰서장이 댓글 흔적이 없다, 정치에 관여한 댓글 흔적이 없다라고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김용판 전 예. 서울경찰청장으로 밝혀졌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즈음에, 즉 수서경찰서장이 그러한 긴급 브리핑을 하기 전에 예. 마치 그러한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이 예. 김무성 전 선거대책위원장, 지금 의원이시죠. 예. 그리고 박선규 새누리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예. 그러한 것을 암시하고 명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저희들은 새누리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어제 신경민 최고가 일부 말씀 국회에서 질의 중에 나온 것처럼 예. 국정원의 일부 조직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과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도 지금 검찰이 혹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민주당에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수사 사항은 완전히 함구를 하고 있고요. 철저한 보안이고 네. 저희들이 2차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에 배당을 하지 않고 네. 이것은 공공형사수사부라는 데에서 예. 배당을 하고 사실상의 수사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이나 내일 이 부분을 좀 특별수사팀에 병합 수사를 해서 며칠 안 남았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좀 잘 수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국정원에서 계속 그 댓글 작업을 해왔고 여론 조작을 해온 사실, 나아가서 선거 개입을 한 사실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더 나아가서 혹시 지시한 바가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이제 2차 고발장에는 사실상 피고발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네. 고발 이유 중에는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즉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 오랜 측근이고 가신입니다. 그리고 정보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보조직인 국가정보원장의 취임 2년째에 전격적으로 임명을 하고
4년 동안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한 사람입니다. 수시로 그리고 독대했고요. 예. 수시로 독대를 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러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 관여가 네. 과연 혼자만의 결단에 의해서 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네. 백그라운드는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묵인 예. 혹은 제가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전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민주당에게 그 관련된 문건과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을 했고, 이때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집권하면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것도 지금 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네. 오늘 아침에 문제의 그 전직 국정원 예. 직원이었던 김모 씨와 예. 또 그와 관련된 또 문건을 이제 공개했던 네. 우리 저 진선미 의원에게 예.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 전혀 예. 사실 무근이고 또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 씨는 그러한 진술을 한 바 없다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완전한 오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현 단계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네.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법적인 대응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튼 이제 그 6월 19일이 공소시효 만료 아닙니까? 선거법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답답합니다. 법무장관하고 검찰하고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국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마지막에 꼬리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예. 이것은 정말 전대미문의 제2의 작년과 비교할 수 없는 검난의 사태가 예. 초래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정말로 모처럼 예. 소신껏 그리고 마음껏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팀의 의지는 네. 곧 1,700여 명의 전국의 검사들의 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이것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검찰의 의사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러면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한다. 이거는 국정조사권이 발동될 필요는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이제 김종배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원세훈, 김용판 네. 구속 선거법 위반 기소 이 부분이 최종적인 수사 결론이라면 예.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의 대부분이 사실상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만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저희 이탈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국정조사 발동이 쉽지가 않다면서요, 법적으로.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짚었으니까 다시는 다시 여쭤보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여야 대표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저는 지켜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네네. 검토를 하다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제출까지 가는 겁니까? 이것도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되고 예.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총의 또 더 나가서 이 국민 여론도 예. 함께 짚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 꾸며드리는 고정 코너, 신설된 코너인데요. 김남훈의 마이너 분투기. 지난주에 공지해드린 바로 그 코너 오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겠는데 이 정체성과 이 직업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사부터 하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육체파 지식 노동자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뭐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참 감개무량합니다. 오마이뉴스 이털남에 출연하게 됐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무엇보다도 제가 요즘 이제 섭외 요청이 계속 와요. 오. 그래서 몇 달 전에 좀 시차를 두고 예. 뉴스타파에서 연락이 왔었고 오. 그리고 이제 약 3주 전쯤에 예. 오마이뉴스 이털남 예. 연락이 왔고 그날 저녁에
국민 TV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자랑질하고 있어요 지금. 자랑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고발뉴스에서 연락이 왔는데 완전 팟캐스트계를 점령할 지금 잘 아시겠지만 4대 미디어 아우지에서 다 연락이 왔다는 거는 아오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송인 김남으로서의 이제 생명이 위태롭구나. 이제 제도권에서 제야로 그러니까요. 하방을 했는데 좀 어둡다고 할 수가 있고요. 농담처럼 얘기 드렸는데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국민 TV 같은 경우는 그 담당 PD 분이 제 가족이랑 성함이 똑같아요. 오. 그리고 오마이뉴스 이털남의 작가분은 휴대폰 끝에 네 자리가 또 제 가족이랑 번호가 같습니다. 이런 걸 천생연분이라고. 그리고 하는 거지. 오늘 저 첫 출연이잖아요. 네. 오늘 제 생일이에요. 오. 예.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축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예. 케이크는 없어요. 예, 케이크도 없고 참 암울하게 상반기를 하반기를. 네. 아무튼 네. 지금까지 거쳐간 직업을 한번 쭉 열거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뭐 프로레슬링, 격투기 해설자, 그다음에 뭐 일본 작가, 일본 전문가, 뭐 일본 전문가, 그리고 뭐 빵집, 카페 이런 것도 해봤고요. 네. 사실 뭐 진짜 많이 해봤네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가장 오래 한 게 뭐예요? 그죠? 가장 오래 하고 있는 게 생각해 보면 이제 프로레슬링이랑 작가를 가장 오래 하고 있고요. 몇 점 몇 승이에요, 레슬링은? 레슬링 같은 경우는 제가 예, 그 뭐 선동열 방어율이랑 비슷합니다. 예. 승률이? 예, 승률이 방어율과 비슷한. 예. 거의 몸을 대주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랑 경기를 하면은 다 잘 돼요. 예, 상대 선수들이 잘 풀립니다. 아니 근데 경기하고 나면 진짜 몸이 상한 데가 없지 않아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그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메이커위시 재단 요청으로 이제 소암 환우를 위한 그런 프로레슬링 이벤트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가명인데 이제 승진이라고 하고요. 그 친구가 이제 프로레슬링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벤트를 했는데 이 시멘트 바닥에서 했어요. 링이 없어가지고. 어떡할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것도 큰일 나는 건데 상대 선수들이 27살이에요. 야, 진짜 20대 88을 애들이 하는데 예. 건들기만 해도 제 손가락이 아파요. 그래요? 와, 진짜요. 20대 요즘 애들이 몸이 좋아가지고 예.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로 프로레슬링이 아마 전성기가 그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김일, 뭐 천규덕, 네. 여건부,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안토니오 유노키라고. 이노키. 이 김일 선수의 박치기 한 방에 이제 나자빠지면 환호하고. 그렇죠. 그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네. 야, 그 명맥을 잇고 있는 명맥을 잇고 있는 김남은 씨를 모셨습니다. 지리산에 있는 야생 가슴 반달곰이 30마리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역 프로레슬링 선수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에는 야생 가슴 반달곰보다 희귀한 존재가 바로 저거든요. 제가 오늘 이털남 들으신 분들 난리 나신 거예요. 옛날에 한번 프로레슬링 선수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전두환 씨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프로레슬링을 없은 게 전두환 씨더만. 그렇죠. 그분이 이제 복싱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렇죠. 그쪽 계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이 완전히 내리막길로 걷게 된 게 50대라고 하더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거죠. 그때 대화를 나누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빵집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관여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그 마이너 분투기 이제 골목 빵집, 골목 카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마이너 분투기. 근데 프랜차이즈 빵집입니까? 독립 빵집입니까? 독립이죠. 몇 년 됐어요? 지금 이제 5년 차 어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정도면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선전하는 거죠. 진짜? 주변에 있는 같이 독립 시작했던 사람들은 네. 다 넘어갔죠, 대부분. 카페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인데 이제 빵을 파는 거죠. 카페 안에 빵을 파는. 그렇죠. 예. 제가 한 번은 저기 홍대 앞 쪽에 이제 그 부동산 알아볼 일이 있어 갔다가 이제 부동산 중개소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커피 전문점 되게 많잖아요, 홍대 앞에. 네. 한 집 건너 한 집씩 커피 전문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 물어봤어요. 장사 잘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 망한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맞아요. 네. 프랜차이즈는 워낙 이제 대자본이 들어가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개인이 낸 이 독립 커피 전문점은 안 망한 경우가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5년을 버티면 엄청나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통장 입금액을 보면 뭐 오마이뉴스랑 비슷합니다. 근근히. 예. 이 오마이뉴스를 너무 폄하한다. 물론 저도 오마이뉴스의 뭐 경영은 잘 모릅니다만. 야, 폄하가 아니라 이제 같은 이제 동지애를 느낀다는 거죠. 예, 인디 독립 동병상련. 동병상련.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 분특입니다. 자, 이제 마이너 빵집, 마이너 카페에 네.
관여하고 있는 분으로서 한번 생생한 체험기를 한번 가보죠. 사실 이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에 이게 자극적으로 뜨는 기사들 있잖아요. 네. 커피 원가 한 잔의 비밀 알고 보니 헉. 얼마예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그 뉴스들을 보면은 참 어이가 없는 게 네. 얼마 전에 뉴스엔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네. 커피 한 잔의 가격을 이제 원두 가격을 계산해서 한 잔에 123원이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티즌들은 반응을 이렇게 보였다고 써 있는데 네. 커피가 제일 많이 남는 장사네. 자리값이라고 해도 이 정도는 폭리 수준 아니네. 이제 마실 때마다 돈 아깝다는 생각 더 들겠다. 이런 식의 기사를 다 마무리를 해요. 아니 근데 원두만 갖고 어떻게 원가를 매겨? 그러니까요. 임대료나 또- 인건비 이런 거니까 그렇죠. 다 포함이 돼야죠. 그 얼마 전에 그 옆 동네죠. 그 TVN 그 강용석의 고소한 19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뭐 원가의 비밀이란 작품 나왔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커피 한 잔인 아메리카노가 3,500원에서 4,000원이고 원가는 원두, 물값, 세금 포함해서 280원이다. 예. 이런 식으로 원가를 계산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작가분이 한 말씀이 있어요. 충격의 원가편을 방송했을 때 커피 관계업자들에게 항의를 많이 받았다. 그분들의 입장도 일견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구구절절 모든 사연과 설명을 방송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해 못합니다. 뭐냐면요. 예. 이분들이 이야기한 거는 원재료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원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원재료 가격으로 원가를 퉁치면은 1억짜리 벤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철 시세가 요즘 420원입니다. 그러면 500원으로 후하게 쳐가지고요. 차량 무게 2톤 치면은 100만 원이에요. 벤츠 한 대가 100만 원인데 1억에 파는 거죠. 아 좋아요. 그럼 원가가 얼마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원가를 이제 계산하려면은 모든 걸 다 퉁쳐서 계산해야 되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 일단은 서울 시내에서 카페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증금과 권리금이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렇죠. 시설 하나 만드는데 또 인테리어가 못해도 3천에서 4천이 들어갑니다. 그 그리고 정도면 설비- 저렴한 비용이죠. 아주 저렴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설비, 커피 머신, 에어컨 등등이 들어간 게 한 또 2천만 원이 되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억을 이상, 1억 이상 깔아놓은 상태에서 매달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 한 명 쓴다고 했을 때 70에서 2명 쓰면 140만 원 들어가고요. 좀 더 줘요, 좀 알바비 네.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장이 굉장히 풀타임으로 뛰었을 때, 예, 음.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 빼고 계산한 겁니다. 거기다 월세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리고 관리비 전기료 30만 원, 여기다 재료비까지 50에서 200만 원. 이거 장사되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다 퉁을 치면요. 사실 그 원가라는 거는 매출 발생한 거랑 같이 연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하루에 30에서 50만 원을 꾸준하게 판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2년, 3년 내에 이제 내가 들어갔던 걸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투자금 회수가 그때나 가능하다. 그때나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은 창업하는 분들이 30대 중반, 40대 초반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 그렇죠. 네. 이 대부분이 이렇게 1억 이상 들어가는데 자기 돈으로 들어간 경우가 없죠. 예, 금융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출 끼고 들어가니까. 예, 집 보증 잡히고. 맞아요. 예, 그 상태에서 자기가 하루에 거의 20시간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냐면 카페, 빵집을 생각했을 때 좀 낭만적인 밥벌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한때 그런 꿈을 그렇죠. 꿨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홍대 역세권에 카페를 하고 있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웬 여자분이 우산도 없이 딱 들어오는 거죠. 비에 젖은 채로. 굉장히 그녀의 어떤 그 흰색 블라우스에 빗물이 떨어지면서 약간 속살이 비치고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여자 얘기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돼서 그러면 저는 이제 음악을 좀 이렇게 키운 다음에 먼저 커피를 주문받지도 않았는데 한 잔 내려 드리는 거죠. 이러면서 이건 파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혼자 마시는 건데 한 잔 드리고 싶었습니다. 5년 유지한 게 참 용하다, 용해 진짜. 이제 뭐냐면요. 그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예. 실제로 카페에서 네.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혼자 들어온 여자 손님은 무서워요. 왜요? 천장 보고 혼자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낭만적인 밥벌이 아까 홍대 카페 얘기했는데 홍대 술집도 많잖아요. 네. 술꾼들도 많고 네. 정말 매일 화장실이 막혀요. 그러니까 내가 엎드려서 카페를 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화장실에 있는 오물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고를 해야 되고 방송이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 자기 노동은 뺀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장사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인건비 따먹기다. 네. 장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좀 환상을 좀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커피숍 이건 옛날 표현이구나. 커피 전문점. 커피 전문점. 이런 거 이제 꿈꿨던 거 뭐냐면 여자 이런 게 아니고 네. 저도 여자가 아니라 이제 그런 책도 이제, 좀 읽고 네. 가끔 거기서 사람들하고 같이 그 독서 토론도 좀 하고 네. 시국 토론도 좀 하고 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더군요. 그렇게 하면요 그분들만 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도요 결국 옆에 스타벅스 가요. 아무튼 그래서 일찌감치 접었고 네. 돈도 없고 근데 그렇게 아무튼 원가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그건 터무니없는 말도 원재료 안 돼. 가격이고요. 그렇지. 말도 그런 안 되는 식으로 건 되고 또 하나 이제 그런 식에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여쭤본 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유지가 되면 좋은데 네. 프랜차이즈하고 경쟁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프랜차이즈와 경쟁이 붙는 게 참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그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예. 저희도 이제 프랜차이즈 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맹점주를 받아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역세권에 바로 진출하게 되면 바로 옆에 스타벅스, 커피빈, 카페빈 애들 쫙 있죠. 네. 여기에 독립가게의 프랜차이즈가 들어갔다간 100% 망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프랜차이즈 좀 대형 매장 이런 걸 찾아서 그런 거고. 그렇죠. 대형 매장들 또 기본적으로 커피 맛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은 예. 그 상당 수준의 커피빈이나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 퀄리티 컨트롤이라든가 매장 그 분위기, 인테리어 이런 수준, 그다음에 접객 이런 레벨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그 커피 맛과 그 매장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건 대단한 거고요. 그거는 정말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뭘 의미하냐면은 결국 포브스나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나오는 사람과 스타벅스 사장이죠. 그리고 교차로와 이런 데 광고를 내는 내가 1대1로 맞붙는 거예요. 역세권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 그럼 도저히 거기를 맞붙어서 싸우기 쉽지가 않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부가적인 아이템으로서 빵 같은 걸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몇 해 전에 그 우유 파동, 버터 파동 이런 게 났었잖아요. 네. 일례로 요즘 우리나라 우유 회사들이 버터를 잘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무지방 우유, 예. 무지방이 아니라 그 이제 탈지 분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탈지 분유를 만들어야만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서 지방을 뭉쳐서 버터를 만드는데 아 그런 거예요? 예, 요즘 탈지 분유를 안 먹잖아요. 그래서 버터 파동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빵집에서 빵을 못 만들어가지고. 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그 사람들은 뭐 전 세계적인 체인망이 있으니까 어디서든 그런 원재작각을 수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포구 서교동에서 카페 하는 제가 예. 그걸 어떻게 구해요? 팔지도 않아요. 상대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면 마트 가서 버터를 사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외부 리스크에 다 흔들려요 항상.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대형 프랜차이즈가 좀 얇은 게 뭐냐면은 그 저희도 한 2분 정도가 지역 상권에서 이제 개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인 로드에 진출을 못하니까 이면도로에다 가게를 차렸거든요. 예. 그 이면도로에 가게 카페가 들어와서 상권으로서 무르익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파트 뒷길을 가는데 카페가 딱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안 가요. 이거 뭐지 하다가 몇 달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들어가 보고 그렇죠. 또 거기서 또 동네 아주머님들 모이시고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가 이제 드디어 예. 이제 가게가 자리가 잡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자리가 잡히게 되면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나면 바로 그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옵니다. 와, 저번에 용인에 저희가 매장을 냈어요. 예. 내가지고 진짜 그분이 의욕적으로 잘 하셨는데 바로 그 옆에 카페벤에 가서 4층짜리가 들어왔어요. 와. 그래서 그래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완전 뭐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 내 가게 뺐어요. 그러면 지금 김남훈 씨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차피 공룡과의 싸움은 안 되는 게임이다. 근데 왜 해요? 그러니까 왜 한다기보다도 일단은 해볼 만한 부분도 있죠. 예. 근데 다 망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자영업 저 같은 경우 이제 나름대로 어떤 돌파구를 찾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너무나 불공정한 게임이 계속 유지가 그렇죠.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본인의 돌파구는 뭐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무선랜, 파워 콘센트 이런 것도 저희는 한 카페 열자마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테이블 회전율이 떨어지잖아. 회전율이 떨어지니까 대신에 점집 골목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역에 내려서 우리 가게로 오다 보면은 왕꼬선녀님, 그 다음에 염라대왕, 옥황상제님 하여튼 모든 점집이 다 있는 끝에 저희가 있어요. 그러면 점집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임대료가 좀 저렴한데 그러니까 회전이 낮아도 되는 거죠.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연합으로 제사를 지내요. 점집에서? 예, 연합으로 제사를 지내면은 신기한 게 뭐냐면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징이랑 꾀고 소리가 막 나요. 당당당당 하면은 안개가 깔려 갑자기 골목에. 진짜로? 예. 그러면 그걸 딱 보면서 이건 뭐지? 옆 건물을 딱 보니까 옥상에서 이렇게 너를 뛰면서 이렇게 칼 휘두르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카페를 차리게 잘한 건가? 그러면 손님들은 그 점집을 다 돌파를 해서 거기까지 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 그 정도령이 바로 그쪽 지역 출신이에요. 여러분 꽤 잘된 정도령. 예, 나가서 건물 사셨어요, 그분.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1996년에 유통시장이 이제 재벌 대기업들의 개방이 되면서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 대형마트와도 연관이 있는 게요. 예. 그 대형마트 하나가 1년 매출이 800억 정도라고 해요. 예. 그러면 인구 10만 정도가 사는 지역에 대형마트 두세 개가 들어오면은 1년에 2천원씩 뽑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형마트 안에 사실 이런 커피 파는 가게, 음식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 동네 빵집이나 동네 카페도 유동인구 자체가 없어지니까 대형마트에 들어갈 때 일단은 걸어 들어간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차를 타고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렇죠. 차를 타고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의 골목에 있는 동네 카페와 동네 빵집은 아예 이 손님을 맞이할 계제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동네 카페 그 마트 대형마트 쫙 들어서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동네에 살아남는 게 삼겹살집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예. 삼겹살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화기를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위험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대부분의 요식업소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중국인 노동자를 씁니다. 이제 조선족 덕후들을.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대기업들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뭐랄까 그 법적인 리스크도 있거든요. 즉 대기업이 만지기에는 위험하거나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들만 하는 자영업자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다가 우리 집 애들 이제 사다 주려고 닭강정 집에 간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냥 그 골목에서 조그맣게 하는 가게인데 네. 맛있어요, 그 집이. 네. 그런데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한 그 200m쯤 되나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온 거야. 네. 그러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온 입점 과정에서 엄청난 그 갈등이 있었던 것인데 자기네 거기까지 미칠 줄은 몰랐대요. 왜냐하면 재래시장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아닙니다. 예. 자, 이 골목이 이렇게 이제 주택가 골목인데 자기네까지 영향을 미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장사가 그렇죠. 너무 안 돼 매출이 한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의미가 또 굉장히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이제 요즘 이제 광역버스가 발달이 되면서 네. 부천이라든가 기타 여러 지역들 보면 예전에 그 버스 터미널 자리 있죠. 예. 예전에는 왜 버스 터미널이 왜 4층, 5층짜리로 크게 있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터미널 자리를 다 그 리뉴얼을 해가지고 노무현 때 예. 부동산 경기 화랑 때 리뉴얼해서 크게 올리고 했는데 그 밑에 마트가 들어가면요. 예.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마트 입점이라는 건 최악의 악수 중에 하나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왜냐면은 지하에 마트가 들어가게 되면 대형마트 들어가면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에 다른 가게들이 다 못 들어와요. 마트에서 모든 거 다 팔잖아요. 사람 빼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럼 거기서 옷을 팔 수도 없고 빵을 팔 수도 그렇죠. 없고.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터미널 주변이 원래 상권이잖아요. 네.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죠. 터미널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되는데 그 상권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작년 12월에 그 이제 경제민주화 세미나라는 게 바로 국회에서 열렸었는데 네. 그때 그 서울대 이승훈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골목 상권을 침탈하는 대형 할인점과 동네 빵집을 공경으로 내몬 재벌 제과점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대형 할인점과 재벌 제과점을 선호한 나타난 결과라며 대자본의 횡포라기보단 냉엄한 경제의 산물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 얘기 좀 한번 합시다. 이거 말은 맞아요. 네. 말은 맞는데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적용을 시키면은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 자본들이 우리나라 경제 수탈한 것도 냉엄한 경쟁의 결과죠. 자본주의에 좀 더 수달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냥 어쨌든 이익을 취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참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한번 그 3호선 타고 일산 쪽으로 한번 쭉 가보세요. 네. 그러면은 백석, 마두, 대화역을 가게 되는데요. 한번 내려서 보세요. 동네 풍경 다 똑같아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백석역에서 딱 내렸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면요. 대형 마트가 양옆에 어느 쪽에 한 대각선이 어딘 하나 있어요. 네. 그럼 대형 마트 옆에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빵집 옆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예. 프랜차이즈 편의점 옆에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분식집이 있어요. 예. 자, 그럼 그 다음역으로 가봅시다. 예. 마중에서 딱 내려. 옆에 역시나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있고요. 또 프랜차이즈 빵집과 밥집들, 이 카페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 백석 쭉 가보면요, 다 똑같아요. 주염역까지. 이게 뭐냐면 그 역세권이란 동네 자체가 그 대형 마트와 프랜차이즈의 레고 블록화가 돼버렸고요. 요즘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제가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약속 장소를 이렇게 정해요. 거기 카페베네 옆에 보면은 GS25 있거든. GS25 맞은편에 스타벅스 있어. 거기서 보자. 애들이 약속 장소 그 지형 지물을 설명할 때 예.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가 안 들어가면 지형 지물 이야기를 못 해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아무튼 자 마이너 분특입니다. 이 동네 네. 빵집, 동네 카페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에 비하면 마이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을이 될 텐데, 근데 프랜차이즈의 횡포만 있느냐? 임차인으로서 네. 임대인의 횡포도 있죠. 아, 그분도 눈물 나죠, 진짜. 잠깐 눈물 흘리고. 이 부분이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요. 얼마 전에 가수 이제 리쌍, 예. 그분이 이제 건물을 샀는데 안에 있던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이제 나가게 돼가지고 맞아요, 뉴스 났어요. 예, 임대차 보호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임대차 보호법이 2001년인가에 만들어졌는데요. 예.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전체 보증금 환산했을 때 3억을 기준으로서 5년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서울 시내에 있는 75%의 상권이 3억을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3천에 월세 300이면은 벌써 3억이 넘어가죠. 3억 3천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대차 보호법에 이거를 못 받아요. 아, 구멍이 또 거기에 있네. 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서울 시내 역세권은 100% 저길 못 받고요. 예. 이거는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게를 열을 때는 정말로 이제 눈물 찍 싸고 보증 세워서 대출 받고 아니면 뭐 김명 팀장한테 생돈 빌리고 맨날 돈 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김명 팀장. 네, 네. 돈을 빌렸어요. 네. 했는데 2년 동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됐는데 나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또 문제는 게 뭐냐면은 사실 성공한 자영업자의 가장 큰 적은 건물주의 아들이나 딸 사이입니다. 왜요? 이 양반들이 눈독을 들여요. 그 가게가 잘 되면 잘 되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군대에서 막 제대한 아들 세상 물정 모르고 난 이제 대한민국 사나이로서 국방의 의무도 끝냈고 난 모든 거 다 잘할 수 있어. 의욕 넘치는 예. 막내 아들 예. 아니면 외국 유학 갔다가 실패한 딸 그리고 사업 실패한 사위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건물주한테 가가지고 아빠 장인어른 하면서 밑에 1층에 카페 잘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와 이제 그냥 인터셉트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문 열고 청소하고 화장실에 오물 정리하고 다 해놓고서 다 해놨는데 그야말로 인테리어까지 다 해놨는데 고스란히 나가게 되면은 이 양반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오븐에서 수영하는 닭집을 했어요. 그러면 오븐에서 헤엄치는 닭 이런 식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가게를 딱 창업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동안에 그 제가 해왔던 모든 인맥, 손님들, 그다음에 뭐 이런 걸 그냥 다 빨려온 채로 그냥 나가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무형의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나오는 게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냈던 권리금, 네, 거기다 인테리어 비용 그렇죠.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걸 그렇죠. 다 회수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못하는. 특히나 이제 권리금 같은 경우는 법적 보장을 못 받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죠. 분명히 오고 가는 데도 있어도. 근데 이것도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요.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이 권리금을 월세를 높이는 걸로 해결을 해요. 명목이 없는 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건물주 입장에서는 원래 월세 3천에 보증금 3천에 월세 300이다. 예. 그럼 대형 프랜차이즈 들어오면서 저희 그냥 보증금 치고요. 월에 그냥 500씩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 건물주야 땡큐지. 땡큐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주변에 임대료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영향이 그렇게 가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건물주예요. 예.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꼭 건물주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월세가 300인데 옆집 뭐 박씨 영감은 뭐야 대형 프랜차이즈 들어오더니만 월세가 600이래. 2배가 됐대. 그러면 뭐야 우리도 올릴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야, 프랜차이즈가 미치는 영향이 또 그것도 있네. 네. 진짜로 그건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 이제 동네가 완전 이제 황폐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변두리로 밀려 계속 밀리면서 이제 점집으로 들어가고 옥황상제 정도록 옆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나마 이제 저희는 생존을 했어요. 생존을 했는데 웃으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영업자의 그 이제 비율이 창업률이 IMF 때보다 더 낮아요. 그렇죠. IMF 때 이제 30% 이하였는데 지금 이제 22%로 떨어졌는데 물론 자영업자가 약 220만 명 정도 과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맞아요. 예. 과잉인 것도 하지만 그 사람들 이제 내몰린 것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몰린 거고요. 예. 더군다나 베이비 붐 세대가 그러니까 58년 개띠인가요? 예. 어떻게 되나요? 그 전후죠. 그 전후로 해서 그분들이 올해부터는 80만 명씩 퇴직을 해요. 맞아요. 계산된 것만 예. 하더라도. 그럼 이분들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0대 후반에서 80대까지 갔는데 이제 50대 후반, 60대 퇴직을 했는데 2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20년 동안 계속 산에 오를 수도 없잖아. 네, 산에 오를 수도 없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빵집, 음식점 아니면은 카페 이런 것 쪽에 좀 손쉽게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실은 대형마트가 유통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황폐화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죠. 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이거는 정말 엄청난 폭탄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대로 이제 갔다가. 또 환상이 있죠. 그래도 나는 잘 될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 네. 그랬다가 이제 그 쫄딱. 쫄딱.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 진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나 그 창업 서적 같은 경우들을 많이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책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뭐 업자끼리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읽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내면의 성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창업 서적에 잘 돼 있는 것들은 사실 부풀려지고 환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따라해서 그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성공 케이스 이런 거. 네, 성공 케이스 이런 거.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책을 파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창업 강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책을 팔아서 인쇄 1,000원 들어오는 것보다 뭐 창업 세미나, 특강 이런 거 뭐 4회 듣는데 100만 원 이런 거를 모객하는 용도로 그걸 쓰는 거거든요.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원론적인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창업을 꿈꾸신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철저한 조사와 함께 건물주에게 자식이 있는지. 그렇다고 건물주 보고 주민등록 등본 떼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혹시 뭐 아드님은 어디 군대 가 계신지 아니면 초등학교 3학년인지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알잖아. 교회 갈 때 이렇게 보면은 애랑 손붙자가 뭐 일단 제가 밀고 돌릴 일은 없겠구나 당분간. 야, 그것도 조사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제일 무서워요. 특히 홍대 그 갑자기 주인 바뀌는 데는요. 장사 잘 되는데 대부분 그 건물주 자식 리스크가 큽니다. 얘네들이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왜냐면요 자영업자가 잘 되고 있는데 나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왜 나가요? 권리금 받고. 예. 근데 권리금 받고 나가는 것도요. 생각해 보면은 그 내가 그 정도 부르는 것보다 내가 더 버는 게 더 있으니까 홍대 정도 되면 있는 게 더 낫거든요.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안 나가죠. 권리금이 필요한 것도 뭔가 집안에 리스크가 있을 때, 뭐 그렇지. 누가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쳐가지고 아니면 이제 금매물로 나온다거나. 목돈이 꼭 필요할 그렇죠. 때나. 그럴 때 아니면 절대 안 나가죠. 왜냐하면은 그 특히나 홍대처럼 그 완전 격전지에서 거기서 내 가게하고 매출을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절대 안 움직이죠. 이야, 오늘 김남은 제가 다르게 보이네. 5년 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5년 넘게 버티고 있는데 예. 그 5년이 될지 예. 아니면 6년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그건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하루살입니까 그럴까? 뭐 비슷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소비자 취향 같은 경우도 물론 프랜차이즈에 가면은 뭐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좋다든지 네. 매장 환경이 좀 더 쾌적하다든지 그리고 뭐 포인트 할인 같은 경우 뭐 이통사 그렇지. 할인 같은 그렇지. 경우도 있는데 있다든지. 그것도 좀 맹점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포인트 할인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소비자의 포인트 차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제 17%는 또 내가 또 내줘야 돼요. 가맹 점주가.
결국은 그러니까 그 가맹 점주에서 또 주머니에서 또 빼가는 털리는 거네. 거죠. 또 털리는 거죠. 그렇죠. 17%가.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편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공생의 어떤 이 그 소비 풍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당인가? 너무 당이긴 합니다. 하긴 예. 한데 예. 일단은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골목 상권에 대한 이거를 쿼터 같은 걸 좀 정해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 진짜 한번 당국에 이게 제안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지역 상권이 황폐화되면요 음. 결국 마트도 망해요. 나중에는 뭐냐면 그나마 내가 점주로서 일을 하면서 내가 사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들었던 수익은 역시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망해버리고 떠나가면은 그 자리에는 결국 더 절박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럼 그러면서 계속 그 지역 경제는 황폐화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변하면은 이제 지역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여력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형 마트도 총체적으로 이렇게 그 토탈해서 계산해 보면은 그 사람들 결국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악화가 되면서 그 지역 지역 주민들도 경제적으로 황폐화가 되면서 사고도 황폐화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강연 갔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장래 희망으로 정규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규직. 정규직. 여러분 꿈이 뭐예요 하니까 의사요, 변호사 이런 거 나오다가 맨 끝에 내가 정규직이요. 걔는 똑똑한 건가요? 똑똑한 거기도 하고 아마 중2니까 부모가 딱 40, 50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 연령대에서 가장 지금 취약한 우리나라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자일 확률이 커요. 가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에게는 그 대기업 정규직이 그야말로 가장 좋아 보이는. 그렇죠. 그 보이겠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네. 월급쟁이가 최고다. 월급쟁이 최고다. 그죠. 그런 말 많이 그런데 하죠. 뭐 나중에 마이너 분투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대기업 정규직도 요즘 한 10년 다니면 많이 다닌 거거든요. 대기업 정규직 한 적도 있어요? 아 이제 제 주변에 아픈 데 찌르시네. 아 진짜. 아무튼 네 오늘 이제 첫 시간 이 김남훈의 마이너 분투기 동네 빵집 사장으로서의 이 마이너의 분투기 이제 아주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래서요 제가 이제 코너 마무리로 네. 이렇게 무자비하게 밀고 들어오는 대형 그 유통 재벌들에게 프로레슬링 기술을 하나 선사하고 싶습니다. 어떤 겁니까? 미국 WWF에 밀리언 달러맨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예. 백만장자 캐릭터로 이렇게 $100 지폐로 이렇게 담배 피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 선수가 쓰는 기술이 바로 밀리언 달러 드림이라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상대를 로프 반동을 해서 던진 다음에 네.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네. 그럼 뒤로 돌아가서 목에다 팔을 감아가지고요 경동맥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럼 뇌로 들어가는 혈류가 적어지면서 산소가 희박해져서 정신을 잃게 되거든요. 예. 그 기술 이름이 밀리언 달러 드림인데 예. 돈에 환장하면 정신을 잃는다는 거죠. 좀 뭐 저는 이제 자본주의 좋아하고요. 그 유통 재벌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좀 같이 좀 삽시다. 그렇죠. 예. 함께 살자. 함께 살자. 좀.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발견한 건데 이 동네 빵집, 동네 카페를 5년 넘게 운영해온 그 비결은 지금 거의 공개를 안 했다는 사실. 그냥 점집 골목에 들어갔다. 네. 이거 하나 외에는 영업 비밀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점.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이거 유료 팟캐스트로 뭐 공유를 해보는 네, 이런 시간 500원씩 갖도록 받고 하고.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첫 시간 함께했습니다. 김남훈 씨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은서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털남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서 박범계 의원과 함께 원세훈 체제의 국정원에서 벌인 일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털어봤는데요. 되돌아보면 검찰이 참으로 오랜만에 야당 그리고 국민의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과정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내느냐 이것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에 하나라도 검찰이 지금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선거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검찰에게는 지금까지 가해졌던 비판보다 엄청 더 큰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검란이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요. 자, 이 점 검찰도 의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